안녕하세요. 밑줄그어 수다의 민주, 용재입니다. 네. 준혜쌤이 아니라 용재쌤이라고요? 네, 그럼요. 이게 무슨 일이죠? 사실은 저희 남산강학원에서 네.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 활동이 바뀌게 됐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전 활동을 하고 있다가 강감찬 활동을 하게 됐고, 그리고 준혜쌤은 또 따로 카페 매니저로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즐거운 활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활동을 하시게 된 소감이 어떻죠? 약간 두근두근하고요. 네. 영상을 만지는 것을 조금 무서워하면서도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용재쌤과 재밌는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읽어볼 책은요,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예요. 필립 K. 딕이라는 작가가 쓴 SF 소설인데요. 천공자 2학년에서 재밌게 읽고 있는 책인데요. 선생님들과 함께 재밌게 수다를 떨어보고 싶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작가랑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필립 K. 딕은 SF 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예요. 이 책이 블레이드 러너의 원작 소설이기도 하고요. 또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세요? 네. 그 책의 원작 소설도 필립 K. 딕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SF 소설을 주로 쓰는 작가로 유명하고, 이제 이 줄거리를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이 책은 배경이 핵 전쟁 이후에 지구가 이제 방사능 낙진으로 엄청 뒤덮인 상태예요. 그래서 또 다른 식민 행성들이 개척이 되고 있고, 인간과 아주 유사한 로봇들이 제작이 되고, 이제 그 정도로 과학 문명이 발달한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행성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몇 안드로이드가 지구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 닉 데카드는 이제 현상금 사냥꾼으로 이제 그 안드로이드들을 찾아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을 찾아서 죽이는 하루 동안의 일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외향상으로 전혀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안드로이드를 보고, 심지어 마치 어떤 생의 의지까지 가지고 있는 로봇들을 보면서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인간과 구별이 불가능한 로봇들이 나온다는 게 머나먼 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막 일론 머스크도 요즘에 로봇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내년에 뭐 생산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정말 지금 시점에서 한번 물어야 될 질문들이 많은 책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여기는 소설이어서 그런지 목차가 되게 많은데 따로 목차 제목이 있진 않아요. 그냥 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고, 네, 하루 동안을 어떤 시간적인 배경으로 삼아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등장인물 몇 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인공 릭 데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안드로이드를 잡는 현상금 사냥꾼이고요. 이제 릭 데카드의 아내가 누구죠? 아이렌이죠. 1장부터 나오는 아이렌인데 그 감정을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를 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인물은 이지도어라고 그 특수인의 한 명인데요. 이제 특수인들은 지구의 어떤 외곽으로 가서 살아가야 돼요. 요게 방사능 때문에 지능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특수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는 중심지 외부에 사람들이 거의 없는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 배척이 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그 완전 방사능 낙진으로 둘러싸여 있는 아파트, 그리고 그 아파트에는 이지도어밖에 살고 있지 않았고, 이제 그렇게 고립되고 단절돼서 살아가는 이지도어가 나오는데, 이지도어 얘기도 되게 재밌지. 이지도가 딱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이렌이 아까 감정을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지도는 그 감정의 좀 더 긍정적인 면?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랑 오히려 그 반대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지능은 낮은데 그 감정이입 능력은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이제 레이첼 로즌인데요. 이 친구는 안드로이드죠. 정말 저희를 머리를 어지럽게 맞아. 했던 안드로이드죠. 진짜 우리도 읽으면서 로봇이야? 인간이야? 진짜 알 수 없었던. 보통 읽다 보면 느낌 오네 이러면서 읽잖아. 근데 로즈는 진짜 인간인가? 이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속게 되는 거지. 짠! 짠! 갑자기 공간이 바뀌었죠? 네, 저희 공간을 바꿔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네. 용재는 어디가 재밌었나요? 저는요 일단 시작할 때 응. 그 17페이지 응. 여기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네. 바로 그 순간에 아이렌이 말했다. 그러니 TV 소리를 죽인 순간에 나는 382번 기분에 있었어. 마침 그 직전에 거기에 다이얼을 맞춘 참이었지. 그래서 나는 지적으로는 공허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느낄 수는 없었어. 처음 생각한 건 우리가 펜필드 기분 조절 오르간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였어. 하지만 곧이어 나는 이게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를 깨달았지. 나는 생명의 부재를 감각한 거야. 이 건물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나 반응이 없는 것을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이 전체를 일단 소개를 하자면 여기가 되게 신기한 곳이잖아요. 방사능 때문에 이제 세계가 위험한 곳이 되어버렸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 남은 사람들이 그 방사능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장 중에 하나인데 첫 장에서 그 감정 조절 장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감정 조절 장치가 이게 좀 처음에는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어떤 기분으로 지낼지를 이 장치를 통해서 설정을 해놓을 수 있고 그래서 이 1장이 시작하는 장면도 이 주인공인 릭 데카드가 눈을 뜨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요. 되게 그 남편인 데카드는 엄청 상쾌하게 깨는데 아내 아이렌은 되게 잠을 못 이기는 듯이 깨다가 끙끙거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 속에서 너 설정을 잘못 맞췄다. 이 설정을 잘 해두면 깔끔하게 깰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아내는 이 시작부터 나는 졸려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감정 조절 장치를 되게 감정 조절 장치를 되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아예 그 아이린이 자기 일정표에 그 자책성 우울을 겪는 그 일정을 짰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믿기 힘들어하듯이 왜 그런 일정표를 짰냐고 뭐라고 하잖아. 장치가 원래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닌데 장치의 목적에 맞는 게 아닌데 왜 우울해하고 있냐를 이해를 못하는데 근데 그 17페이지에서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이 중간 문단인데 감정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아이렌이 깨달은 거죠. 그 생명의 부재를 감각했다. 여기 이 건물 자기가 살고 있는 건물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반응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남편에게 자기가 느낀 것을 설명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우울함을 원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일단 그 382번 기분에 있다고 하잖아. 근데 기분이 이렇게까지 세분화됐다고? 이렇게 많다고? 이것도 되게 놀랍고 재밌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감정 조절 장치를 스스로 많이 쓰고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내가 우울하거나 공허한 느낌이 들어. 그럼 친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뭐 맛있는 걸 먹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쉬운 거 술을 먹는다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 기분들을 느끼게 되면은 그러니까 현실이 마치 부정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빨리 잊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되게 기분 좋은 기분만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 이 장치를 통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런 거는 최대한 느끼지 않으려고 하고 그게 감정 조절 장치의 목적이 아니기도 하고 술을 마신다 하면 뭐 기쁜 일이 있어도 마시긴 하지만 보통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대개는 마시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즐길 수는 있는데 정작 내가 맞이했던 사건들을 잠시 떼어놓고 그걸 즐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또 허무가 찾아오는 것 같기도 내가 처해 있는 또 현실의 일부를 보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 그게 현실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속 안 보이진 또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또 아이렌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도 계속 술을 마실 수는 있지만 그게 한번 끝나는 텀에는 또 이렇게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네 이 감각과 동시에 여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네 내가 느낀 그 힘들었던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애가 계속 다시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그 질긴 기간이 오래될수록 다시 뚝 떨어지는 그 힘든 기간이 다시 찾아오잖아. 계속 말을 걸지 그게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잊어버린 줄 알았지만 잠깐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만큼 또 크게 아파지고 이 곡선을 계속 타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서도 어떤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을 되게 방해한다고 느끼는 것들? 이런 어떤 슬픔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히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일 수도 있겠다. 그냥 좋은 것만 딱 취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실 안드로이드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그 감정을 배제한 채 지능만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사회의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어떤 그 보고 싶은 것만 일면 채취를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를 이루고 있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건데 그거 좋은 면만을 절단해서 채취를 해서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게 오히려 진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우리를 정의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그걸 빼놓고서는 말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갑자기 불교 생각도 계속 좀 나는 게 이제 반야심경에서도 계속 그게 엄청 길게 남아 있었는데 그 고통을 성스러운 진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고통을 겪음으로써 이 고통이 왜 있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래서 그걸 생각함으로써 그걸 시작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근데 확실히 그 힘든 게 없으면 그 힘듦이 발생한 현실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가지고. 나는 여기서 문제는 아이렌이 그 우울감을 느끼잖아. 근데 그걸 감정 조절 장치를 통해서 또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나의 뭔가 생명의 원동력은 정말 내가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감정이 그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행위 자체가 내가 그 외부를 통해서 그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그 용재가 우리 이야기할 때 수단 사물함 이야기도 했잖아. 근데 그게 아이렌 역시도 사물화되는 과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현실을 마주한 자기 스스로로부터 그 감정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즐거운 거든 슬픈 거든 외부의 어떤 거에 의해서 주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여기 54쪽도 재밌었는데 감정이입이란 오로지 인간 공동체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한 반면 지능은 어느 정도까지는 모든 문과 목에서 발견되었다. 어쩌면 감정이입 능력이 손상되지 않은 집단 본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즉 거미 같은 단독형 유기체에게는 그런 본능이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다. 만약 거미가 그런 본능으로 인해 기껏 고생해서 잡은 먹이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그리하여 살고자 하는 상대방의 열망을 인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모든 포식자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감정이입 능력은 오로지 초식동물에게만 또는 잡식동물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닐까? 그는 언젠가 이런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감정이입 능력은 궁극적으로 사냥꾼과 사냥감 사이에 그리고 성공한 자와 패배한 자 사이의 경계를 흐려버리기 때문이다. 기묘한 점은 이것이 일종의 생물학적 보험과 유사하지만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일부 생물이 기쁨을 경험하는 한 나머지 모든 생물의 조건에도 기쁨의 파편이 포함된다. 하지만 어떤 생명체가 고통을 받는다면 나머지 모두에게서도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수가 없다. 인간의 경우처럼 무리짓는 동물은 이를 통해 더 높은 생존율을 획득하게 된다. 반면 단독형 동물인 올빼미나 코브라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인간형 로봇은 단독형 포식자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나는 감정이입을 떠올렸을 때 내가 이 상대방한테 감정이입을 안 해주면 내가 되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어떤 도덕적인 인식? 그리고 우리 둘의 어떤 관계,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뭔가 때로는 내가 그 상대방의 감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맞아 그래 넌 그렇게 느꼈구나 라고 마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말로서는 뭔가 동의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감정이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더 좋은 관계를 위한
거를 넘어서서 이게 생존율에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헉, 감정이입이 이런 역할을 한다고? 이런 의문점이 들어서 재밌었거든. 아, 이게 다시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응. 그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야. 그 타자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존재들은 나 말고는 내가 보는 관점이나 내가 느끼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세계가 너무 좁아질 것 같고, 좁다 보니까 다른 그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생존 자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도 뭔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나도 감정이입이란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걸 떠나서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 나와 타자와의 어떤 경계를 흐려버린다고 했잖아. 이게 사냥꾼과 사냥감, 그리고 성공한 자와 패배한 자처럼 전혀 그 공통점이 하나도 없지. 오히려 상극인 관계인 거지. 이런 상극의 관계에 있는 그 타자들의 경계조차 흐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럼 나와 감정이입을 하는 순간에는 나와 타자와의 경계가 딱 흐려지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뭔가 그 상황을 보고 느끼는 대로 나도 그 상황을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그럼 내가 타자와의 경계가 흐려지는 만큼 그만큼 내가 세상을 더 넓게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건가? 그 폭이 넓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러니까 다시 좀 돌아와서 감정이입을 하지 못했을 때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이런 것들을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재가 했던 말대로 자기 욕망이나 자기 시선으로밖에 세상을 못 본다는 거잖아. 그 이외의 것들이 존재한다고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 근데 인간이란 존재가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인간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어떤 집단을 구성하면서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은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잖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 감정이입이 되게 재밌었던 게, 감정이입이란 게 모순적이다 싶은 거야.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면에서도 그렇고, 안드로이드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감정의 요동 없이 다 처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야. 이 책 자체도 약간 그 모순의 과정들을 계속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1장 같은 경우에도 인간이 감정이입만 할 수 있는 존재다 생각하면은 그 안에 우울함에 좀 더 고심을 하거나 빠져들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또 반대로 아내도 남편한테 좀 더 빠져들게 되고 할 것 같은데, 그 장면은 분명히 한쪽은 감정이입 장치를 엄청 좋아하는 쪽이고 한쪽은 엄청 싫어하는 쪽인데 결국 싸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일도 벌어지는 걸 보면은,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떤 감정이입을 하지 않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건 그 인간한테도 안드로이드적인 면모 같은 게 확실히 나타나는 순간이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외의 것들은 잘 안 보이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도 보면은 되게 엄청 피곤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내게 좀 더 소중해지고 그만큼 딴 사람들이 잘 안 보이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가 그래야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이 피곤한데 다른 사람들을 못 볼 수도 있지, 시야가 좁아질 수 있지,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신체로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계속 어떻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나의 욕망이나 나의 것만 생각하면은 그 주변적인 것들이 되게 나를 힘들게 하고 불필요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단독형 포식자가 되지 못하는 인간을 계속 단독형 포식자처럼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하게 하는 그 연결선이 감정이입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는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내가 살려면 나의 욕망을 실현하고 나의 생존에만 몰두하면 될 텐데, 왜 인간은 심지어 자기 것을 때로는 희생을 하면서까지 타인을 위하는 경우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다큐에서 조슈아 왕도 단식을 하면서까지 자기 생존에 해가 되는 방법이잖아, 사실. 무리하게 단식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홍콩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을 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자기 시간과 행동의 에너지를 써가면서
남을 위한 행동을 하는 거고, 근데 난 그 행동에 촉발해주는 그 심리가 감정이입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이 서로를 돕게끔 하면서 모순적이게도 그게 자기 생존율에는 조금 반하는 행동이 되기도 하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 단독형 포식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거를 그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